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저금리 시기를 보내다가 2022년부터 약 3년 동안 아주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걸까요? 지난 9월에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방향이었다가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피벗이 시작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우리는 목돈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고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금리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직전의 고금리 시기는 수십 년 전이었고 그걸 겪은 업계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려온 게 5.0,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려온 게 3.25입니다. 이런 고금리 시기는 물가가 높아서 생활성 모든 게 비싸질 거고 대출금리가 높아가지고 이자 부담이 엄청 높아질 거고 이렇게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소비만 하고 있다면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노? 밥 한 끼가 2만원이고. 하지만 고금리라는 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투자하는 많은 채권형 자산의 금리는 수익률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계속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건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그동안 안전하게 이렇게 빼놨던 그런 목돈 자산은 고금리에 맞게 높은 금리의 채권형 자산으로 파킹을 해두지 않으면 그 가치가 급격히 훼손이 됩니다.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뒀다는 이유로 실제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런 걸 과도한 보신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가치를 지키려고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게 실제로는 손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고금리 시기에는 이런 게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녹는다고 표현하죠. 사르르. 이런 고금리 시기에 나의 목돈을 어디에 넣어두면 좋을까요? 목돈을 파킹해두기 좋은 첫 번째 자산은 바로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자, 국채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 돈을 빌려가는 대신 이자를 주고 만개는 원금을 돌려주는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의 안전성은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어떤 우량한 기업들보다도 더 우량하고 안전한 것이 국가의 신용이죠. 과거의 저금리 시대는요, 이 국채 수익률은 항상 낮았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금리 수준이었다는 거죠. 기준금리보다는 아주 조금 높고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금리를 주는 것이 국채 수익률입니다. 기준금리가 1%일 때는 은행의 예금금리도 2%를 넘기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있던 채권 수익률은 매력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랜 저금리 시기를 지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만기 15년 정도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매수하면 3.4% 정도의 세전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은행 환산 수익률로 환산하면 더 높게 나오겠죠. 이 정도의 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채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과 같은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필요가 없죠. 아무리 목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넣어둘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 만기도 짧게는 1년 안 되는 것부터 길게는 20년, 30년 이런 아주 긴 장기채권까지도 다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년에 2번 3월 10일이랑 9월 10일에 이자도 따박따박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3.4%를 하는 것보다는 국채 3.4%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저쿠폰 국채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또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국채 가격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목돈 파킹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가장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채를 사는 방법은 국채 ETF를 사거나 증권사에서 포장을 잘 해서 만들어 놓은 장외 채권을 사거나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HTS에서 사는 장내 채권으로 사는 방법, 이런 3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제 채널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채권을 사는 것도 정말 쉬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하셔가지고요, 꼭 대한민국의 채권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채를 투자할 때의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채권의 가격 자체가 하락했을 때 그때 그걸 시장의 중간에 매도했을 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리스크 더 없어요. 부도 리스크 이런 거 없습니다. 망한다 해도 우리나라 안 망해요.
목돈 파킹을 해두기에 좋은 두 번째 자산은 금리형 ETF입니다. 요즘 ETF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정렬해서 보면 맨 위에 보이는 것들이 CD금리, 코퍼금리 이런 낯선 이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다 금리형 ETF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인데요. 자, 이름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해두면 일정한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은행의 예금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현금을 관리하는, 현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ETF고요. 또 이게 ETF이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이 없죠. 또 주식시장에서 그냥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방법도 쉽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냥 사고 팔면 됩니다. 또 매일매일 이자를 받는 만큼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복리로 이게 불어납니다. 일복리로요. 또 시장의 금리가 바뀌게 되면 바뀐 금리가 이 ETF에 그대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CD금리의 CD라는 건 양도성 예금 증서의 약자입니다.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죠. 은행이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예금 증서 같은 건데요.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1일, 7일, 30일, 181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들도 전반적으로 짧은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사람도 은행인데 우량하죠. 게다가 기간도 짧으니까 CD금리는 엄청 우량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CD금리의 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퍼금리입니다. 코퍼란 코리아 오버나이트 파이낸싱 레포 레이트의 줄임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죠. 딱히 이름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튼 아주 안전성이 높은 하루짜리 RP금리를 한국의 예탁결제원에서 공식적인 금리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짜리 단기 상품인데 그것도 국채나 통한채 이런 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무위험 금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금리형 ETF는 CD금리와 코퍼 ETF가 대표적인데요. 코퍼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준하는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단기형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D금리는 은행 간의 거래니까 코퍼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아무리 탄탄해도 국가의 신용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안전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나 싶네요. 바로 앞서 소개드렸던 대한민국의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개념도 익혀야 되고 매수 후에는 가격이 막 변동도 하고 평가 손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한 초보 투자자에게는 이 국채보다는 이 금리형 ETF가 훨씬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라고 부르기도 뭐해요. 목돈 파킹을 해두기에 좋은 세 번째 자산은 바로 발행어음입니다. 아마 발행어음을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채널이 우리 채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발행어음은 초대형 IB라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찍는 채권 같은 거예요. 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4조 원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증권사들이 찍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행어음의 장점은 보통 RP금리나 금리형 ETF보다도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행어음은 발행자의 신용을 그대로 쓰는 거라서 담보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더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아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발행한 증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진짜 망하는 일이 생기면 못 받습니다. 채권과 같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최소 투자금도 제한이 있고 만기를 명확히 정해야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금리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단순히 파킹을 해두는 수시형으로 둘 때의 금리는 금리형 ETF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기간을 정해가지고 묶어두면 금리가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리를 정하고 묶기에는 발행어음 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채권 시장은 참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주게 돼 있죠. 현재 발행어음을 매수할 수 있는 증권사는 한투, NH, KB, 미래셋 이렇게 네 곳입니다. 전용 계좌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계좌에서 자금을 넣고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발행어음 메뉴를 찾아가지고 쉽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처럼 목돈 거치도 가능하고 은행의 적금처럼 적립식 발행어음도 할 수 있습니다. 적금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게 만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깼을 때도 애초에 약속되었던 것의 절반 정도 그 정도의 금리를 주니까 상당히 많은 금리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목돈 파킹을 해두기에 좋은 네 번째 자산은 바로 MMW형 CMA입니다. 많은 분들이 CMA는 가지고 계실 건데요. 아마 대부분 RP형 CMA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CMA의 아주 다양한 종류 중에서 이 MMW형 또는 랩형 CMA도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MMW는 머니 마켓 랩의 약자입니다. 랩이라는 말은 랩 어카운트라는 의미인데요. 이 CMA를 두고 내가 거기에 돈을 넣어두게 되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내 돈이 한국증권금융의 예금으로 보내져가지고 매일매일 이자를 받아와가지고 복리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한국증권금융은 우리가 여의도 다니다 보면 가끔 보이죠. 증권사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정말 우량하고 큰 금융기관입니다. 증권금융의 안전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MMW형 CMA는요, RP형 CMA나 발행어음형 CMA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줍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수시형 중에서는 CMA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줍니다. 근데 금리도 높고 안전성도 높은데 왜 별로 안 보이느냐? 아쉽게도 이건 랩이죠. 1임 상품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전성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개설이 안 되는 그 허들 때문에 우리는 RP형 CMA를 개설해 놓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가지고 MMW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현금을 좀 많이 계좌에 넣어둬야 되는데 이게 입출금이 잦아가지고 기간을 길게 묶어둘 수는 없다면, 즉 입출금 수시형으로 둬야 될 경우에는 한 번의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를 하시고 이 MMW형으로 꼭 바꿔두시기 바랍니다. 지점 가면 진짜 금방 끝나요. 목돈 파킹을 해두기에 좋은 마지막 5번째 자산은 바로 MMF입니다. 자, 계속 비슷한 이름이 나와가지고 엄청 헷갈리죠. ETF, MMF, MMW, CMA.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세 글자 영어에 대한 것도 몇 개는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CMA는 계좌, ETF는 투자수단, MMW는 상품, MMF도 상품입니다. 이 MMF는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하루짜리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말 엄청나게 큰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장의 이름이 머니마켓이고요. 이게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는데요. 기간을 워낙 짧은 거래를 하니까 안전성이 아주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CP 시장, 뭐 예금을 사고 파는 CD 시장, 은행끼리 돈을 주고받는 콜금리 등등 아주 큰 시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MMF에 돈을 담아두게 되면 그 돈이 여기 머니마켓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이자를 받아오는 게 바로 MMF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로 연금저축에서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이 MM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가지고 MMF가 ETF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ETF는 주로 브랜드 뒤에 머니마켓이라는 한글 이름을 넣어서 상장을 하고 있다는 점 검색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RP나 발행어음처럼 매수를 하는 시점에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일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은 다른 상품들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1년을 보면 MMF가 더 높게 나왔네요. 앞에 나왔던 그런 단기 금융 상품들처럼 이 MMF도 펀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시기에 목돈을 어디에 넣어둘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단기 금융 상품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금에서 벗어나서 투자 세계로 넘어오고 싶은데 주식은 너무 두렵고 아직은 목돈이라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두렵다면 서서히 넘어오실 수 있도록 중간에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런 금리형 상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리 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